목공 이후 12대 200여 년 동안 진나라는 군주의 짧은 재위와 그 후사를 둘러싼 분란으로 기나긴 침체기를 겪는다. 남쪽으로는 초나라가 한중, 파, 검중을 차지하며 바짝 다가들고, 동쪽으로는 목공이 얻어둔 하서 땅을 다시 강대해진 진나라에 빼앗겨 진의 영토는 황하 서쪽 깊숙이 밀려난다. 그러다가 목공 뒤로 13대째가 되는 헌공때가 되어서야 중흥의 정기가 마련된다. 헌공은 진나라의 오랜 패습인 숨장을 폐지하고 국정을 정비한 뒤 도읍을 옹에서 역양으로 옮기고 다시 동방 진출을 꾀한다. 그러나 진에서 갈라져 나온 위나라의 기세를 꺾었을 뿐 하서 동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헌공의 뒤를 21살의 태자가 이어 효공이 된다. 효공은 진나라가 전국의 우위를 잡고 마침내는 새로운 제국을 열게 한 기틀을 마련하는 영주가 되는데, 그를 분발시킨 것은 동방제후들의 업신여김이었다. 진나라는 서북으로 치우친 옹주에 자리 잡고 있어 중원 제후들의 회맹에 거의 참가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중원의 군주들은 진나라 군주를 자신들과 같은 제후로 대접하지 않고 이적대하듯 했다. 이에 효공은 그런 동방의 제후들에게 진나라의 힘을 보여주고자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이른바 초현령을 내려 널리 인재를 불러들였다. 옛날 우리 목공께서는 기산과 옹읍에서 얻은 다스림을 베푸시고 무업을 닦으셨다. 동쪽으로는 진의 내란을 평정하시어 영토가 황하에 이르게 하셨으며, 서쪽으로는 융적을 제패하시어 땅을 천리나 늘리셨다. 이에 주 천자는 패자의 칭호를 내리고 제후들은 모두 와서 하례를 올렸다. 그 모두가 후세를 위해 대업을 이룩하며 그 공은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 뒤 여러 대 비록 뜻은 장해도 크게 떨치지 못하다가 여공, 조공, 간공, 출자의 시절이 잇따르면서 나라 안이 편안하지 못하고 우환이 많아 나라 밖으로 눈 돌릴 겨를이 없었다. 그 틈을 타 삼진이 목공께 바친 하서 땅을 도로 빼앗아갔고, 다른 제후들도 우리 진나라를 업신여기게 되니 일찍이 이보다 더 욕스러운 날도 없었다. 다행히 헌공께서 주기하시어 변방을 안정하시고 동쪽을 정벌할 채비를 갖추시니, 이는 목공께서 다스리시던 옛 땅을 도로 찾고 그 찬란한 정령을 다시 펼쳐보고자 하심이었다. 나는 그와 같은 선군의 유지를 떠올릴 때마다 비통한 심사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빈객과 신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우리 진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기이한 계책을 올린다면 나는 높은 벼슬과 넓고 기름진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효공은 그와 같은 포고와 함께 동쪽으로 군사를 내어 섬성을 치고 다시 서쪽으로 융적을 쳐서 그 원왕을 죽였다. 먼저 자신의 과감한 결단력과 실천 의지를 드러내 보인 셈이었다. 그때 진나라로 찾아온 사람이 상왕이었다. 상왕은 몰락한 위나라 공족의 후예라 하여 위양 또는 공손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왕 또는 상군이라고 불리는 것은 나중에 그가 상 땅을 봉지로 받기 때문인데, 그 여러 호칭 가운데서도 상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상왕은 일찍부터 법가를 익혀 그 가르침에 밝았으며 특히 현명하게 정통했다. 그는 성부적인 법가들의 이론을 깊이 고구하여 천하를 경륜할 나름의 변법 이론을 갖추어 나갔다. 자하의 문인인 이회가 시도했다는 여러 신법이나 증자의 문인이지만, 병가로 더 잘 알려진 오기가 초나라에서 실시한 개혁은 그에게 좋은 선례와 참고가 되었다. 자신의 사상과 학술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자 상왕은 먼저 위나라로 찾아가 쓰이기를 바랬다. 상왕은 위재상 공숙좌의 그늘에 들어
한때 그 뜻을 펴는가도 싶었으나 공숙좌가 죽자 위나라 조정은 글을 써주지 않았다. 이에 위나라를 떠난 상황은 천하를 떠돌며 자신을 써줄 군주를 찾다가 효공의 초현령을 듣고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환단경을 통해 효공을 만나게 된 상황은 먼저 황로적인 제도를 말하였으나 효공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상황은 다시 육아의 왕도를 천하 경륜의 방책으로 내놓아 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효공은 이번에도 이렇다 할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상황은 부국강병으로 구현되는 패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효공은 기쁜 낯빛으로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실증내는 기색이 없었다. 그때 상황이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의 내용으로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봉건 영주들에게 분산된 나라의 권력을 다시 군주에게로 집중하는 일이었다. 곧 지방분권적인 봉건 제도를 개혁하여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군주가 뽑아보낸 관료들이 직접 백성들을 장악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생산력과 전투력을 동시에 키워나간다는 이른바 농전정책이었다. 곧 평시에는 모든 백성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시가 되면 군사로 전환되어 싸운다는 일종의 국민 개병제도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에 전념하고 전쟁터에서는 힘을 다해 싸우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부국강병의 지름길은 없었다. 효공은 그런 상황의 주장이 마음에 들었으나 감룡과 두지를 비롯한 대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그 개혁에 반대했다. 그 바람에 크게 논쟁이 벌어져 한때 진나라 조정이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효공이 상황에게 좌서장 벼슬을 내리고 그의 개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시비는 일단락되고 뒷날 제1차 변법으로 알려진 개혁이 이루어졌다. 대략 효공 3년의 일이었다. 이제부터 5가구를 5로 하고 10가구를 10으로 하며 10이나 5 안의 이웃끼리는 연좌제로 묶인다. 곧 이웃이 죽을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허리를 베고 고발하면 적의 목을 벤 것과 같은 상을 내린다. 또 어느 집이 죄 지은 자를 숨겨주면 그 이웃되는 10이나 5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되어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준다. 성문은 정한 시간에 여닫고 모든 숙박업소는 관리의 증명서가 없는 손님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상은 반드시 세운공에 따라 내리고 모든 벌은 지은 죄에 따라 묻는다. 곧 싸움터에서 공을 세운 자는 그 공에 따라 벼슬을 내리고 비록 공족이나 명문의 후예일지라도 공적이 없으면 그 신분을 박탈한다. 모든 자기와 등급은 전공에 따라 규정되며 그 등급에 따라 전답과 가옥의 넓이나 노비의 수와 복색이 차례로 정해진다. 농사를 잘 지어 수확을 크게 늘리면 싸움터에서 공을 세운 것과 같이 그 늘린 정도에 따라 상을 준다. 마찬가지로 농사를 게을리하여 수확을 망치면 싸움터에서 달아난 것과 같은 벌을 준다. 또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만든 자에게는 그 경작권을 주고 일정 기간 부세를 면제한다. 첫 번째 변법의 내용은 대강 그렇게 요약될 수 있다. 백성들은 처음에 그 새로운 법을 괴롭게 여겼으나 3년이 지나자 모두 편안해했다. 하지만 봉건영주나 득권층은 달랐다. 새로운 신분 제도로 적자는 기득권을 잃게 되자 한결같이 상황을 원망했다. 변법의 효과는 놀라웠다. 변법을 실시한 지 몇 년 안 되어 진나라는 눈에 띄게 부강해졌다. 효공 7년에는 새로운 강국으로 진나라에게서 하설을 뺏어간 위나라와 회맹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원리에서 위나라와 싸워 크게 이겼다. 효공 10년에는 대량조에 오른 상황이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로 쳐들어가 안읍을 항복받기도 했다. 효공 12년 진나라는 다시 역양에서 함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해 상황은 효공의 후원 아래 두 번째 변법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랬다. 첫째, 정전제를 폐지하고 원전제를 시행한다. 정전제에서는 토지를 9등분하여 가운데 땅 하나만 그 수확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8등분의 수확은 소유자인 봉건 영주들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원전제 아래서는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노예 노동을 하거나 영주에게 소작료를 바치는 대신 국가에 직접 부세를 낸다. 이는 곧 봉건 영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고 모든 농지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뜻이 되며, 한편으로는 군주의 가부장적 권력 신장과 국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현제를 실시한다. 이는 각지에 현을 설치하고 군주가 뽑아보낸 관리가 다스리게 함으로써 봉건 영주를 통한 간접 통치에서 군주의 직접 통치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곧 종래의 향이나 읍 또는 취는 지역 영주들이 소유하고 다스렸으나 현이 설치된 이후로는 군주가 보낸 현령과 현위, 현승 등의 통치를 받게 되어 군주가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갖는다. 셋째, 천맥제를 실시한다. 천맥제는 대가족 제도를 쪼개어 조세와 요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가구수를 늘리려는 정책이었다고도 하고, 황무지를 개간한 자제에게 그 토지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또한 가구수를 늘리고 농경지 확대를 장려하는 제도였다고도 한다. 다르게는 논두렁, 밭두렁을 헐고 토지의 구획선을 정리해 농경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였다는 말도 있다. 넷째, 도량형을 통일하고 오랑캐 습속을 근절한다. 진나라 안에서 쓰는 자와 저울은 모두 기준을 같이 하여 교역이나 징세 때의 불편을 덜었다. 또 부자와 형제가 모두 한 방을 쓰는 것 같은 유목민족의 습속을 금하였다. 두 번째의 변법 역시 효과가 커 진나라는 더욱 부강해졌다. 상황은 그렇게 다져진 힘을 바탕 삼아 효공에게 위나라를 정벌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스스로 5만 대군을 이끌고 위를 쳐 위군을 이끌던 공자 앙을 사로잡고 오성을 우려뺐다. 그가 상군으로 봉해지고 위나라 영토였던 상읍을 비롯해 15읍을 봉토로 받은 것은 그 공로 때문이었다. 상황의 변법에 힘입어 진나라는 점차 치룡의 으뜸으로 자라갔으나 진나라 안에는 그의 개혁에 피해를 입고 원한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 중에는 죽을 죄를 지은 공족 하나를 숨겨주었다가 엄격한 상황의 법에 걸려 호된값을 치른 태자도 있었다. 자신은 태자인 덕분에 사형을 당하는 것은 겨우 면했으나 태자를 시중들던 공자 건은 코가 잘리고 태자를 가르쳤던 공송가는 얼굴에 먹물로 글자를 뜨는 형벌을 받게 되니 그 원한이 작지 않았다. 효공이 제위 24년 만에 죽자 태자가 뒤를 이어 해문군이 되었다. 상황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자 해문군도 못 이기는 척 상황을 잡아들이게 했다. 위기를 느낀 상황은 가만히 함양에서 도망쳐 진나라 밖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끝내 함곡관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자신의 변법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손가에게 사로잡힘으로써 반역의 혐의만 굳혀주고 말았다. 해문군 원년, 상황은 함양 저작거리에서 사지가 각기 다른 수레에 묶여 5 토막으로 찢기는 형벌을 받고 죽었다. 해문군은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상황을 죽였으나 그가 실시한 변법의 골자는 유지했다. 따라서 그의 재위 기간에도 진나라는 착실하게 부국강병의 길을 갔다. 계속 위나라를 압박하여 하서 땅을 도로 찾고 마침내는 황하를 건너 동쪽으로 밀고 들었다. 장의를 재상으로 삼아 연횡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도 해문군이었다. 제위 14년 위나라, 한나라가 스스로 왕을 일컫자 해문군도 해문왕이 되고
후원이란 연호를 썼다. 후원 3년 연횡책이 주효하여 한나라와 위나라의 태자가 진나라에 조회하였고 장의가 위나라 재상으로 갔다. 몇 해 뒤 연횡이 깨어지고 한, 위, 조, 연, 제 5나라의 흉노까지 합종하여 쳐들어왔으나 진나라가 그들을 크게 쳐부수어 엄청난 저력을 드러냈다. 해문왕은 그 뒤로도 그들 동방의 5나라를 두루 홀복시켰으며 남쪽으로 강성한 초나라도 연횡책으로 농락하여 패퇴시켰다. 장의를 초나라로 보낸 초혜왕은 속인 뒤에 성나 쳐들어오는 초나라 대군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한중을 빼앗아 한중군을 설치했다. 해문왕이 죽던 해인 후원 14년에도 진나라는 초나라를 쳐 소릉을 빼앗았으며 파와 촉을 어울러 남으로 천리를 넓혔다. 융족의 한 갈래인 단과 여의 투항을 받아 서북에 안정된 것도 그 해였다. 어떤 이는 해문왕 시절에 이미 천하 땅을 세수로 나눌 때 그 하나가 진나라의 영토였고 천하의 물력을 열로 칠 때 진나라가 그 6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다. 해문왕을 이은 무왕도 동방경략의 남다른 연리를 가지고 있었다. 좌우 승상을 세워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주왕실의 도읍인 낙양과 금기를 넘보았으나 재위 4년 만에 죽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무왕이 아들이 없어 17살 난 이복 동생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바로 소양왕이다. 소양왕이 다스린 56년 동안 진나라는 거침없는 제국으로의 길을 갔다. 초나라를 거듭 밀어붙이다가 화평을 미끼로 초혜왕을 속여 진나라로 잡아갔으며 명장 백기를 시켜 황하 동쪽을 휩쓸었다. 한때 제나라와 짜고 천하를 동서로 나누어 제민왕은 동제라 일컫고 소양왕은 서제라 일컫기도 했다. 둘 모두 오래지 않아 제호를 벌였으나 그 일은 그 무렵 진나라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으며 진왕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엿보기에는 아주 좋은 막간극이 된다. 그 뒤 30년 무왕분이 된 백기 및 여러 진나라 맹정들과 그들을 따르는 병사들의 신들린 듯한 분투는 치룡의 쟁패란 전국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소진의 합종책은 소양왕 때까지도 가끔씩 가동되었으나 육국이 서로 힘을 합쳐도 진나라의 독주를 잘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소양왕 51년 서주공이 36 성읍과 천자의 신물인 구정을 진나라에 바치고 투항하면서 천하는 점차 새로운 제국의 질서 아래 편입되기 시작한다. 공현을 도읍삼은 분봉국 동주가 아직 남아 있었으나 주왕조는 그때 이미 장례만 남은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모든 제후들로부터 조회까지 받게 된 소양왕이 재위 56년 만에 죽자 늙은 태자가 왕위에 올라 효문왕이 된다. 그러나 소양왕의 장례를 끝내고 즉위한 지 사흘 만에 죽어 그의 아들 자초가 뒤를 이으니 그가 장양왕이다. 즉위 첫 해 장양왕은 동주공이 다른 제후들과 합종을 깨한다는 말을 듣자 승상 여불위를 보내 동주를 치고 그 나라를 거두었다. 동주공을 살려주고 작은 땅을 내려 조상의 제사를 받을 수는 있게 하였지만 그로써 신라처럼 붙어있던 주나라의 숨결은 온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해 장양왕은 또 한 나라를 쳐 그 땅에 3,000군을 설치하였다. 이듬해 장양왕은 몽호를 보내 조나라를 치고 다음 해에도 다시 조나라와 위나라를 쳐 조나라로부터 37개의 성을 빼앗았다. 또 왕호를 시켜 상당을 치고 그 땅에 다시 태원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곧 5나라가 합종한 군사를 이끌고 반격한 신릉군 무기에게 몽호가 져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장양왕이 죽었다. 재위 3년 만의 일이었다. 그 뒤를
13살 난 아들 정이은이 그가 바로 뒷날의 시황제이다. 배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겠습니다.